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한 번쯤은 계시죠?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인데요. 그런데 이 당뇨병은 진행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에는 발을 절단하거나 또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당뇨병을 중재 시술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895년 X선의 발견으로 질병의 진단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는데 최근엔 최첨단 영상의학적 기기들이 진단을 넘어 치료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중재시술로 번역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또한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예전에 수술로 치료했던 질병을 수술보다는 위험성을 훨씬 줄이면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최근에는 암 치료까지 이런 영역이 확장되어서 간암 같은 경우엔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이용해서 간암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외상 외과 영역에서는 예전에는 장기가 손상받거나 출혈이 심할 경우엔 수술적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수혈을 하면서 이것을 저절로 멎을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에서 해당 출혈 동맥에 직접 접근하여서 색전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 없이 환자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벤션은 중재한다는 의미로 약으로 치료하는 내과의 장점과 수술하는 외과의 장점을 취합해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의 영상 검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직을 떼어내기도 하고 막힌 혈관을 뚫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투석로 혈관 성형술이다. 신장 기능이 나빠 투석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투석을 위한 혈관이 잘 막히는데 이를 인터벤션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 환자분은 당뇨가 오래되신 분으로 당뇨병성 심병증으로 저희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이미 10년간 오래 지속해서 받고 계신 분입니다. 2년 전에 혈전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는 혈전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받으신 분이 있고, 최근에 그 혈액투석을 받을 때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런 협착이 의심되는 징후가 보여서 이번에 검사 겸 치료를 받으셨고, 시행한 검사에서 이쪽 위쪽 팔 쪽에 이전에 스텐트를 넣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쪽 스텐트 넣은 부분과 스텐트 주위 부분으로 협착이 발생을 하셔서 아마 이것 때문에 혈액투석 시에 압력이 올라가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위에 대해서 이런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협착이 있는 부위를 이제 펴주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전과 비교해서 스텐트와 스텐트 사이에 있던 협착도 많이 개선됐고, 스텐트 안에 있던 협착도 많이 개선돼서 환자분의 혈액 투석로를 만져봤을 때 그 전에 느껴지던 협착의 징후가 많이 사라져서 아마 당분간은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데 그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빠른 회복이 가능해 환자와 의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안선중 과장과 함께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중재 시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이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인데요. 당뇨병 자체로는 사망하진 않지만 당뇨병의 합병증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 당뇨병 환자에게서 시행되는 중재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안선준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재 시술이라는 말을 앞에서 사용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중재 시술 또는 인터벤션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인터벤션 시술은 보통 중재 시술로 번역합니다. 기존 의학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보존적인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의 경우 그 효과가 크고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그러나 수술이나 전신 마취에 따른 위험성 및 합병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나 약물적인 치료는 이런 합병증이나 위험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 효과가 더디고 수술에 비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재 시술의 경우 발달한 영상 및 시술 장비들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주면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시술을 통칭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치료의 장점을 모두 추구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의 장점들을 모은 게 바로 이 중재 시술, 인터벤션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 대신에 질환을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 종류도 좀 나눠져 있다고요? 네, 수술에 수많은 종류의 수술이 있듯이 인터벤션 중재 시술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몸에 고름이 차거나 폐에 물이 차는 경우 관을 삽입하여 바깥으로 뽑아주는 간단한 카테터 삽입술로부터 동맥 혹은 정맥이 막히거나 그곳에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 혈관 재개통술, 혈전 제거술도 대표적이며 간암 치료에서 간동맥에 직접 항암제 혹은 방사선 약물을 투여하여 시행하는 간동맥 화학 색전술로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외상의학 영역에서도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수혈을 하면서 저절로 출혈이 멈추길 기다리거나 해당 혈관 혹은 장기를 수술적으로 절제해 왔지만 최근에는 해당 동맥에 직접 접근하여 출혈을 멈추는 색전술 등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벤션 영상의학 뭐 여러 분야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있겠지만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당뇨병부터 좀 짚어갈까 하는데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지만 간혹가다가 어떤 분들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당뇨병이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혈당이 올라가 있는 대사질환을 말합니다. 당뇨병의 명확한 원인은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음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탄수화물 과다 섭취 등에 의해서 비만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주변 지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 친척분들 아니면 부모님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생각보다 좀 발생률이 높더라고요. 최근 대한당뇨학회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유발률은 480만 명으로 30세 이상 인구의 13.7%를 차지하며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내당능 장애의 경우 830만 명으로 30세 이상의 24.8%를 차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뇨병의 유병률은 남자가 약간 높긴 하지만 남녀의 큰 차이는 없는데 연령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연령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은 이제 평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 합병증 때문이죠. 네, 당뇨는 혈당이 만성적으로 증가하는 대사질환이고 혈관이란 것이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신에 걸쳐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을수록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대표적으로 당뇨병성 신증 및 만성 신부전, 당뇨발이라고 부르는 족부 궤양, 신경이 망가지는 신경병증, 시력 저하 및 시각 장애를 유발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대표적입니다. 네, 인터벤션 영상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터벤션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과 당뇨발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당뇨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당뇨와 발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뭐 일명 당뇨발인데요. 당뇨발은 이게 왜 발생하는 건가요? 당뇨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초 신경이 손상된 말초 신경병증, 쉽게 말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해 상처에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한 원인은 다리 및 발로 가는 말초혈관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말초혈관 질환인데 이 경우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이 괴사, 쉽게 설명하면 죽어 썩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에서 이 두 가지 병변이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왜 발에 상처 나는 것도 조심해라라고 하시는데, 당뇨발의 발생 위험이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에게 좀 높은가요? 발병률이 어떻습니까? 네,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발 유병률은 2에서 7%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국내 당뇨 환자가 480만 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라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 여는 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뇨발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발을 또 절단해 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당뇨발 환자에서 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약 3%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뇨발 절단 환자의 생존율입니다. 이런 절단까지 가는 심각한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흔히 생각하는 암보다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 발표된 당뇨 학회지에 따르면 말초혈관 질환을 동반한 심각한 당뇨발의 경우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보다도 5년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뇨발 초기에는 발가락 끝 쪽에서 궤양이 생기고 호전되지 않는데 네. 진행할 경우에는 발등이나 발 뒤꿈치까지 상처가 커지며 점점 발등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처나 궤양들이 호전되지 않으면 근육과 골수까지 파급되고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경우 폐혈증에 의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뇨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유관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하지동맥 CT를 촬영하여 혈관 상태를 평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비교적 정상적인 환자에서는 혈관의 경계가 매끄럽고 무릎 아래쪽과 발까지 혈관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의 당뇨 환자분의 경우에는 왼쪽 발에 심한 궤양으로 오신 분인데 네. 오른쪽은 이미 과거에 당뇨발로 인해 무릎 아래 절단을 시행하신 분이며 왼쪽의 경우 무릎 아래 혈관은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폐색에 가까운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저희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분과 같이 막힌 하지동맥을 열어주는 재개통술을 시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은 풍선 카테터라고 부르는 기구입니다. 네. 이 카테터를 좁아지거나 막혀있는 혈관 안에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게 되면 풍선 부분이 팽창하면서 좁은 부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를 넓힌 이후에 카테터를 제거하게 되면 혈관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병변 부위가 재개통, 즉 막혔던 혈관이 열리게 되어 혈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열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혈류가 잘 통할 텐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풍선술로 이용해서 이렇게 넓혀놓은 혈관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요? 네,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여 좁거나 막힌 부분을 넓힌 후 조영술을 시행하여 제대로 넓혀지는지 확인하고 네. 그것이 개선되었다면 풍선 카테터를 제거합니다. 풍선 카테터 외에 다른 재개통술 방식은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스텐트라는 것은 이런 금속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것을 혈관에 삽입하여 그 막힌 부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딱하게 막힌 혈관의 경우 풍선 카테터를 이용하여 확장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탄력에 의해서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 스텐트가 좁아진 부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넓혀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몸 안에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교적 굵은 허벅다리나 골반 동맥의 경우에는 풍선 카테터술보다는 스텐트 삽입술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나 스텐트 삽입술의 단점은 결국 스텐트라는 것이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혈전 등이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스텐트 삽입 후에 아스피린이라던가 혈전 억제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하는데 네. 이런 약물은 출혈 같은 부작용이 있어 뇌출혈이 있었거나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술을 받아서 넓혀놨다고 하더라도 이제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모두 시술 받은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넓혀놓은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시술에 의한 합병증이 아니라 네. 시술을 하면서 막히거나 좁은 혈관을 억지로 넓히다 보면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에 의한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근에는 풍선 카테터나 스텐트 자체에서 약물을 분비하는 약물 방출 카테터 혹은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돼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카테터와 스텐트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데 이를 통해 안쪽으로 새로운 내피세포가 자라거나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여 시술 후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고된 많은 연구에서 기존 카테터나 스텐트에 비해 이런 약물 방출 카테터 및 스텐트가 더 오랜 기간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하지동맥 재개통술에서 이런 약물 방출 카테터 및 스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터와 스텐트 내에서 이제 약물이 나오는 굉장히 또 신기한데 실제 저희가 시술 장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죠.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CT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이 확인되면 시술을 위해 허벅다리 동맥에 관을 삽입한 후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관들은 최근에 매우 얇아졌기 때문에 시술이 모두 끝난 후 제거하더라도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CT를 찍으셨던 분의 실제 조영술 및 시술 장면인데 허벅다리 동맥에 관을 삽입하여 시행한 하지 동맥 조영술 영상입니다. 오른쪽은 허벅다리 동맥이고 네. 아래쪽은 이제 무릎 아래쪽에 그 가는 동맥인데 허벅다리 동맥의 경우는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군데군데 좁아져 있으며 표면도 불규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무릎 아래 동맥의 경우에는 병변이 더 심각해서 발 쪽으로 갈수록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류가 거의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 시술 장면인데 허벅다리 동맥의 경우 비교적 굵기가 굵고 딱딱하여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무릎 아래 동맥의 경우에는 위쪽에 비해 혈관의 굵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스텐트보다는 풍선 카테터를 통한 확장술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술을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허벅다리 동맥의 경우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 혈관이 좀 더 반듯해지고 그 전에 보이던 여러 군데 좁은 부위가 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릎 아래 동맥의 경우 그전에는 완전히 막혀 있고 피가 네. 거의 가지 않았지만 시술 후에는 두 개의 혈관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혈류 속도 및 혈류량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훨씬 선명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발 쪽으로 가는 혈류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술 전에는 거의 발에선 혈류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네. 시술 후에 발로 가는 혈관이 모두 재개통되었고 혈류량, 혈류 속도 모두 증가해서 발로 이제 피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분은 반대편을 이미 심한 폐색으로 인하여 그 전에 절단을 시행하셨고 네. 환자분이 내원하실 때도 그 왼쪽 발에 궤양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절단까지 각오하고 오셨는데 다행히 이런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반대편 발은 절단술을 시행하지 않고 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술이요,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재개통술인데 시술하면 또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재개통술을 받게 되면 상처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동맥이 막히신 분들은 평소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CT에서 보셨던 병변들은 그게 수년 혹은 1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한 건데 평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정상 조직계 같은 경우에는 혈류 공급이 비록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근히 버틸 수 있지만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 혈류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 혈류 공급량이 증가한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상처가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것이 당뇨병의 핵심 원리인데 재개통술을 받는 경우 상처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함으로써 상처 치유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절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이미 진행해서
재개통수를 시행받은 경우에도 이미 죽은 조직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단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개통술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에는 절단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향후에도 당뇨발의 재발을 막아 절단 부위가 확장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런 혈류 재개통 이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궁금하거든요. 네, 재개통의 효과는 기존에 몇 달에서 몇 년으로 봤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약물 풍선 카테터 혹은 약물 방출 스텐트는 이보다 개통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혹시 그런 해당 혈관들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상처가 치유된 상황이고 더 이상 상처 발생을 막는다면 정상 조직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격가지 혈관들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당뇨벌이나 궤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술 후에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마 오늘 이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합병증 뭐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말초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통각에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새에 상처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발톱을 자르는 경우에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발이 너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주위의 가족분들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발을 자주 확인해서 상처 여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엄격한 혈당 및 당뇨 관리는 대부분의 합병증 및 당뇨발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발이 발생하고 재개통수를 시행받으신 이후에도 당뇨 관리를 철저히 받으셔야 향후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의 위험 인자로는 담배, 술, 운동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담배의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하지동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워낙 담배란 것이 끊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통수를 받으신 다음 날에도 시술 설명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오신 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환자분이 그러니까 끊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배란 것이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의지로 금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증이 심하신 분들은 금연 약물이나 보조제를 이용해서 같이 동반해서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심하신 분들은 하실 수가 없는데 네. 그렇게 상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추천드리는 운동 방법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약간 빠른 걸음을 이제 되도록 오래 걸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 후에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해당 부위가 막히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생혈관에 자라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혈관이 막히더라도 당뇨발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 외에 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뇨발이 발생한 이후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조직이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경우에는 네. 재개통수를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조직을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지 혈관이 폐색으로 인해 조직 괴사가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간혹 고령이거나 너무 이 상처에 괴사가 진행된 경우에 재개통수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절단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뇨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알아볼 합병증은 당뇨병성 심병증입니다. 이게 신장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의 다른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심병증인데요. 콩팥의 경우는 기관 자체가 가느다란 혈관 뭉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당뇨가 심할 경우에 이런 가느다란 신혈관들이 점점 손상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결국에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투석 환자가 5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 85%는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투석 원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당뇨병성 심병증이고 전체 투석 환자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투석 환자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혈액 투석 환자가 해가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거에는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의 한 가지인데요.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투석 환자가 가장 흔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뇨에 의한 투석 원인이 증가해서 현재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병성 신병증에서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 혈관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혈관 투석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통은 혈관 수술을 통해서 투석로를 확보하는데 혈관이 자라려면 몇 주 혹은 몇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투석을 받기 위해서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는데 카테터를 삽입하고 카테터를 통해서 혈액 투석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오른쪽 가슴에 관을 삽입하여 피하 터널을 뚫고 우측 경정맥에 관을 삽입하는데 이렇게 피하 터널을 뚫는 것은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카테터를 통한 투석을 받을 때 피부 상재균이 이런 카테터 안쪽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관이 목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일단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예를 들어 샤워를 하신다던가 이런 일상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카테터 말고 또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네, 대부분의 혈액투석 환자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동정맥 션트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션트를 통해 투석을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동맥과 정맥을 수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연결시켜 놓게 되면 피하에 있는 정맥이 굵어지면서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션트라는 혈관이 겉으로 촉지도 잘 되고 일반 정맥보다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훨씬 투석에 용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혈관 수술을 하게 될 때 자기 혈관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크게 혈관 수술은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수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인의 정맥과 동맥을 서로 이어주는 자가혈관 수술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가혈관의 경우 인조혈관에 비해 막히지 않고 개통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혈전 비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인조혈관 부분 수술보다는 더 선호됩니다. 그러나 말초동맥 굵기가 최소 3mm 이상이어야 하고 정맥과 동맥이 비슷한 주행을 보여야 수술이 용이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환자분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최소 3에서 4개월 정도 문합한 정맥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성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긴 성숙기간이 자가혈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성숙기간에 이런 공운동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공을 반복적으로 쥐는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이것은 정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정맥이 더 굵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조혈관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조혈관은 자가혈관에 비해 좀 더 자주 막히는데 상대적으로 개통 기간이 좀 떨어집니다. 또한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가혈관에 비해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더 많을 뿐더러 혈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추가로 시행해야 하며 혈전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조혈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가혈관에 비해 성숙기간이 수주로 비교적 짧으며 자가혈관에 비해 수술적인 제한점이 적어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문제없이 시행되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나중에 인조혈관 부분이 수명을 다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조혈관 부위만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혈관 투석로가 막히게 되면 투석을 받지 못하나요? 네, 혈액 투석로가 막히는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액 투석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는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좁아진 혈관을 펴주거나 스텐트를 삽입해서 재개통수를 시행하는데 이런 재개통수를 받지 못하고 투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된다면은 환자분 생명에도 위험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조혈관에서 아까 설명드린 혈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이 혈전만 동반하는 게 아니라 보통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에서 혈전까지 동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에는 먼저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 후에 앞서 설명드린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혈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과 또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카테터 또는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테터 삽입술의 경우부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혈관 수술을 받으신 분으로 투석이 네. 잘 되지 않으셔서 내원하셨는데 카테터를 통해서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원래 혈관이 잘 보이지 않고 주위에 여러 가지의 불규칙한 격가지 혈관들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원래 경로에 풍선 카테터를 삽입 후에 확장하게 되면 원래 투석 경로의 혈관이 보이면서 그 전에 보였던 격가지 혈관들은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술 전후의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시술 전에 보이는 불규칙한 격가지 혈관들은 직경이 가늘고 혈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석을 돌리기에는 그 혈류량이 부족합니다. 시술 후에 원래 경로의 혈관을 열어놓게 되면 동맥에서 오는 혈류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보이던 격가지 혈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정리되는 느낌, 정돈된 느낌이 드는데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의 예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스텐트는 금속망 같은 구조물로 혈관의 안쪽에 삽입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술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좁아진 부위가 너무 딱딱할 경우에 풍선 카테터의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향은 심장 근처로 가는 중심정맥, 즉 굵기가 굵은 정맥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혈관 안에 남아서 계속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텐트의 삽입 수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석대 압력이 올라가고 오른쪽 팔과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내원하신 분인데 시행한 조영술상에서 오른쪽 중심 정맥의 폐색을 확인하여 먼저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큰 직경의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반복적인 확장술에도 일부 혈관이 재개통되긴 했지만 풍선 카테터를 제거한 후에는 정맥벽의 탄력 때문에 다시 오그라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중심 정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하였고 오른쪽 중심 정맥에 성공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하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술 전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 중심 동맥이 스텐트 삽입 후에 정상적으로 조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전에 주위에 관찰되었던 불규칙한 격가지 혈관들은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후에 오른팔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속망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혈관 투석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혈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떡이라고도 하죠.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 좀 큰일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혈전이 생기는 경우엔 시술 위험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예전에는 혈관 투석로 부위를 절개하여 혈전을 제거하거나 아예 그냥 혈관 투석로를 새로 만드는 수술적인 방식 혹은 전신으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혈전이 저절로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약물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수술적인 위험이라던가 이런 혈전 용해제에 따른 위험성이 모두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혈전 발생 환자에서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혈전 제거용 카테터를 이것이 혈전 제거용 카테터인데요. 왼쪽에 있는 네, 혈전 제거용 카테터를 혈전 부위에 삽입하고 혈전들을 부순 이후에 음압을 걸게 되면 혈전 조각들이 이런 카테터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빨려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혈전 용해제보다는 아무래도 전신적인 부작용은 줄일 수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 혈전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보다는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적인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간혹
혈관이 많이 늘어난 환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 혈전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앞서 설명드린 카테터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인터벤션 테크닉으로 피가 들어오는 동맥과 나가는 정맥을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류를 먼저 차단한 후에 그 이후에 절개를 하게 되면 혈류를 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혈전 제거도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식과 인터벤션 방식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이브리드 테크닉. 이제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궁금한 건 이런 시술을 받을 때 혹시나 합병증 같은 게 발생하진 않을까요? 네, 이런 시술을 받는 경우에 드물긴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좁아지거나 막힌 정맥을 넓힐 때 정맥에 구멍이 뚫리거나 아예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맥의 경우에는 동맥에 비해 비교적 압력이 낮기 때문에 풍선 카테터를 삽입해서 해당 부위에 풍선을 확장시키고 오래 기다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출혈이 멈춥니다. 이보다 혈전을 동반하게 되게 되면 이런 합병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네. 혈전 제거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혈전이 동맥으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손목으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손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손이 창백해지거나 저리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정맥으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심장을 거쳐서 결국에는 폐동맥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양이 적은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혈전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폐색전으로 인해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 항상 저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합병증 외에도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당뇨가 굉장히 오래됐거나 심하시고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시술 도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뇨 관련 합병증이 시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로가 막혀 투석을 수일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해질 이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정맥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심혈관 관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술이 힘들거나 길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영제 양이 늘어나고 환자의 고통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진통제들도 시술 도중에 많이 투여하는데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이미 소실되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나 이런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혈전이라는 게 사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좀 이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혈액 투석로가 좁아졌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는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좁아질 경우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투석 기계가 자주 멈추거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투석을 돌리시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환자분한테 알려줄 겁니다. 네. 투석로 근처로 부르르 떨리는 것보다 박동성 혈류가 느껴진다거나 평소보다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지혈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투석로 근처에 피부가 빨개지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한 투석로에서 이전에 혈전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향후에도 투석로에서 혈관이 좁아질 시에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인이 이전에 혈전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이런 징후를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혈전이 발생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혈관이 좀 잘 개통이 돼 있으려면 평소에도 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시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먹으면 좋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식을 추천하기보다는 당뇨식을 열심히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발과 마찬가지로 이런 당뇨병성 신병증도 혈관의 재개통성을 높이려면 이제 당뇨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혈관 이상 징후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혈전이 생길 경우에 시술 성공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혈전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인이 이런 징후를 포착 시에는
포착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막히거나 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혈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는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이후에 스텐트의 혈전이 엉기면서 스텐트가 빨리 막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두 달에서 세 달간은 아스피린 및 혈전 억제제를 적절히 복용해 주셔야 스텐트가 막히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병 치료의 가장 힘든 점은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뇨병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흔히 생각하는 암처럼 5년 생존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네. 위험한데 암에 비해서는 일단 주위에서 좀 잘 안 알아주는 경향이 있고 암처럼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우울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반복적인 치료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예전에 이런 재계통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당뇨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절단밖에 방법이 없었고 네. 이런 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계통술이 없고 투석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투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몇 년 못 사셨습니다. 제가 네. 듣기로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엄격히 당뇨를 관리하면서 혹시나 투석로가 막히는 경우에도 재계통술을 적절히 받으신다면 20년에 30년 정도 문제 없이 투석을 받으시면서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은 이런 그 당뇨로 인해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주 막힌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는 그 재계통술을 받으시고 투석을 받다가 다시 막히셔서 투석 도중에 다시 또 재계통술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10번 가까이 시술을 받으셨는데 네. 나중에는 저희가 그 환자분한테 수술을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추천을 드릴 정도로 좀 원인을 모르게 자주 막히셔서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었었는데 수술을 날짜를 잡으신 날 마지막으로 한번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네.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그 후엔 다행히 안 막혀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환자분도 이런 치료에 대한 의지를 버리시지 말고 최대한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고 당뇨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 이런 합병증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의지를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벤션 영상의학 알아봤는데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 그리고 당뇨발의 치료 방법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수많은 영역에서 인터벤션 시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네. 새로운 시술들이 해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벤션 시술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기구들이 좋아지고 새로운 기구들이 나오는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더 고통을 줄이고 되도록 빨리 퇴원을 바라는 것이 모든 환자분 및 저희 의료진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터벤션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낯선 영역이지만 오늘 기회를 통해 좀 더 친숙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선준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당뇨병 환자의 중재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장비 그리고 또 의료 장비 발전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벤션 영상 의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환자의 부담은 좀 줄이고 그리고 회복은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한 의료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